마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켓 시그널 하이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8월부터 조정장이 지금 2달 넘게 계속 되고 있는데요. 잘 이겨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힘든 때일수록 마음의 여유가 더욱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자의 마음을 되새겨보는 걸 제가 한번 추천드려 보겠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조정을 보일수록 더 느긋하고 긴 시야를 가지고 투자에 임하는 게 중요한 것 같은데요. 최근에 저한테 이런 말을 해주신 분이 있죠. 한 달 전에 느긋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라고 하셨는데, 잃지 않고 꾸준히 늘려가는 투자의 원칙을 소개해주는 이진성 신한투자증권 이사님을 다시 한번 또 모시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하. 안녕하세요. 이진성 이사님은 뭐 한 달 전에 소개드리기도 했지만 대대손손 이제 부를 축적하고 물려주는 이제 올드머니들을 약간 많이 고객으로 다룬 PB님이세요. 제가 안 그래도 이제 온라인 기사도 쓰고 했었는데 한 달 전에 이제 올렸더니 뭐 이제 저희 독자들은 올드머니가 아니니까 뭐 이렇게도 막 댓글을 쓰시더라고요. 올드머니는 무슨 올드머니냐, 너희 한 대로 따라했다고 올드 앤 푸어 되면 어떻게 하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들도 있고 한데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아닙니다. 저희 진짜 뭐 일절 뭐 광고 마케팅 없이 순수하게 이사님의 약간 그 뭐죠 이게 재능 기부 식으로 지금 노하우로 경험이나 있으니까 여러분 그 믿고 한번 투자에 참고하셔도 괜찮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좀 약간 궁금한 것 같아요. 요새 최근 뭐 2달 증시 조정 계속 있었고 그 엊그저께 그리고 저희 추석 연휴 동안에서 금리도 굉장히 급등하고 그 증시는 어제는 굉장히 또 많이 떨어졌잖아요. 보시다가 4% 가까이 떨어졌던데 올드머니 고객들은 어떻게 좀 대처하고 문의는 어떻게 들어오는지 좀 궁금해요. 보통 이렇게 좀 주가 변동이 심할 때는 오히려 연락이 없으세요. 조용하시고 저희가 먼저 연락드릴 때도 있고 조금 심해지면 이제 걱정하지 마시라고 이제 연락을 드릴 때도 있는데 먼저 이렇게 연락하시는 분들은 많지 않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투자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하실 때 시작을 하셨고 또 신중하게 결정하셨기 때문에 좀 일단 투자하신 자산에 대해서는 뭐 이런 변동성 항상 늘상 있었고 항상 그러니까 금융 투자를 뭐 저도 한 20년 했지만 그분들은 더 오래 하신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럴 때는 조금 이렇게 차분하게 넘기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빠르게 대응한다고 해서 시장이 안정될 때까지는 특별한 방법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 저 역시 한 달 전에 저희가 들었던 그 말과 비슷한 이제 맥락의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부자가 어떤 사람이 부자가 되냐, 느긋한 사람이 부자가 된다. 그리고 잘 보시다 보면 또 투자의 기회가 또 보일 수도 있어요. 이런 시장에서. 맞아요. 저희 그 투자의 기회를 또 오늘 한번 다뤄볼 거잖아요. 맞습니다. 채권과 또 주식 쪽에서 할 거니까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뭐 추석도 이제 막 지나고 했는데 뭐 이것도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질문을 준비해 왔어요. 그러니까 명절 용돈들 이제 많이 받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 제 주변의 친구들도 뭐 큰 올드머니처럼 뭐 이제 몇 억대 자산을 용돈으로 주진 않지만 그렇게 주면은 요새 뭐 주식도 사주고 뭐 채권도 사주고 막 그런 식으로 있더라고요. 근데 올드머니들은 좀 약간 뭐 손주들한테 이제 뭐 자산 같은 걸 주면은 좀 장기 투자 목적으로 많이 줄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이제 나중에 커서 성인이 됐을 때 이게 자산이 됐으면 하는 뭐 몇천만 원을 이제 증여를 해주더라도 이게 나중에 컸을 때 이제 뭐 이게 애가 뭔가 쓸만한 돈이 되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래서 오히려 뭐 공격적으로 주식을 사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안정적으로 또 이게 뭐 채권으로 따박따박 불어났으면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게 미성년자 증여는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세금이 많이 나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이제 뭐 채권 같은 경우 이자가 이렇게 발생하지 않고 재투자된 펀드라든지 ETF 같은 경우 또 발생을 하거든요. 뭐 펀드는 발생은 안 하는데 ETF는 발생. 펀드는 채권 펀드들은 대부분 다 재투자예요. 그게 이제 보통 토탈 리턴. 그러니까 ETF도 요즘에는 토탈 리턴형이 나왔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ETF 중에서도 토탈 리턴형을 선택하시면 과표가 안 잡히고 이제 재투자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거를 만약에 이제 손주한테 돈을 줬는데 이게 또 주시장이 특히 이렇게 불안할 때는 걱정이 되시고 선뜻 주식을 사기 뭐 좀 그러시다. 난 채권을 하고 싶다. 그러면 채권 중에서 이제 약간 그 복리 효과가 있는 재투자가 되는 그런 채권 뭐 ETF 토탈 리턴형이라든지 아니면 뭐 채권형 펀드라든지 이런 걸 해보셔도 되고요. 채권이 지금
가격이 무지 많이 빠졌잖아요. 맞아요. 예, 네. 금리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네, 네. 거꾸로 생각하면 지금서부터 한 10년 동안 채권을 투자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금리가 높은데. 그렇죠. 예, 그래서 일찍, 오늘 예. 채권 얘기도 많이 드릴 텐데 채권 금리가 미국 금리가 이제 단기 채권이 5%까지 갔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회사채 금리를 더하면 조금 더 높거든요. 네. 6%, 7% 이렇게 가니까 네. 채권 투자식에 증여해갖고 채권 투자해서 장기로 가시기에 나쁘지 않은 시기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예, 채권 투자는 그렇게 하고 또 주식 같은 경우도 맞죠? 네. 많이 이제 선물해주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예, 주식은 이제 지금 기존에 주식을 투자했다가 손실이 나셨을 수도 있잖아요. 지금 많이 네. 빠져가지고 최근 2년 동안 좀 힘들었죠. 네. 그럼 그런 자산들을 증여를 해버리면 평가액으로 증여가 되니까 그럼- 빠진 상태에서 이렇게 네.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이 적게 나오고 맞아. 그게 그 나중에 회복이 됐을 때 그 받으신 네. 손주나 뭐 이런 분들은 평가액만큼 수익을 또 볼 수가 있죠. 제가 그다음에- 증권부 기자니까 이제 네. 공시나 이런 기사들 많이 쓰잖아요. 네. 그럼 보면은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질 때 특히 그런 기사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회장님들의 네. 이제 손주나 네. 뭐 여튼 뭐 20살도 안 된 네. 분들이 주식을 대거 사들이거나 아니면 네. 뭐 넘겨줬다거나 뭐 그런 공시들이 꽤 뜨는 게 그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네, 뭐 보면 되겠죠. 그냥 결국은. 네. 손주분들이 할아버지가 돈이 많으시면 네. 뭐 주식 이렇게 빠졌을 때 할아버지 네. 증여해 주세요 이렇게 용돈으로 네. 주식 넘겨주세요 이렇게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하긴 그러네요. 아니면은 개인이 이미 뭔가 많이 들고 있는 어떤 주식이 있다고 할 때 네. 그게 좀 평가액이 많이 떨어진다고 할 때 그거를 오히려 자기 자녀한테 증여해 주는 것도 네네 그렇죠. 가능. 네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게 시장이 네. 심하게 조정받을 때 뭐 네. 또 아까 기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그 방법이 뭐 이런 증여 문제도 있고 네, 네. 그다음에 투자 기회도 되고 하니까 항상 시장은 오르고 내리고 하는 건데 항상 거기서 기회를 보시는 게 네. 현명한 투자 방법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저희 뭐 세금 이슈도 한번 잠깐 언급해 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세금은 네. 그 일단 증여를 하기면 증여세를 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또 증여된 상태에서 아까 그 이자가 발생하면 종합소득세가 네. 될 수도 있죠. 금액이 네, 크면. 네. 그러니까 비과세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국내 주식형은 이제 금융투자소득세 네네. 발효될 때까지는 네. 이제 저희가 그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게 네. 또 이제 종료가 될 수 있으니까 네. 발효가 될 수 있으니까 네. 이제 해외 주식 같은 경우는 이제 양도소득세가 분리과세가 되거든요. 분류과세가. 그러니까 10년을 가지고 계셨어도 나중에 이제 양도소득세만 내면 되니까 그 증여를 받으신 분들의 부담이 그러니까 손주나 뭐 이런 분들의 부담이 좀 적어요. 네, 그래서 해외 주식으로 투자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고요. 지금 특히 뭐 최근에 이제 주가 조정이 있었고 그다음에 뭐 빅테크가 올해 많이 오르긴 했지만 빅테크 기업들도 지난 2년 전 고점에 비해서 많이 빠져 있잖아요. 지금 어느 정도 빠져 있죠. 그래서 그런 시기에 장기적으로 성장성 있는 주식에 사갖고 이제 증여를 하시는 것도 그러니까 증여하신 다음에 사주시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예. 여러분 또 그리고 저희 뭐 최근에 이제 고금리가 계속되고 이제 네. 박스권 장세 이어지고 있는데 뭐 9월 FOMC 다음에 고금리 환경이 더 지속된다는 전망이 있었고 실제로 지금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네. 맞죠? 미국 10년물 같은 경우는 뭐 이제 5% 넘는 얘기도 있고 뭐 지금 최근에 4.8%까지 올랐죠. 네, 2010년으로 10년물 금리 엄청 가장 올랐죠. 높았다고 하는데 올드머니들은 이런 상황에 지금 네. 뭐 채권도 이미 많이 사놓긴 했을 것 같은데 뭐 지금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조정하고 있는지 그리고 좀 현 장세를 어떻게 보는지 이런 것 좀 궁금해요. 그 먼저 일단 뭐 8에서 9월 시장이 왜 하락했는지 이거부터 짚고 예, 넘어가 주시면 일단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뭐 다 아시는 얘기지만 미국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요. 지금 그렇죠. 네. 10년물이 특히 더 올라가죠. 네. 그래서 원인은 이제 미국 재무부에서 채권 발행이 지금 많이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네. 많이 발행을 하는데 사줄 주체가 별로 없어요. 맞아요. 예, 중국은 이제 미국 채권을 계속 팔아야 되는 입장이고, 그다음에 일본도 그렇게 많이 적극적으로 사기 조금 힘들고 그런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금리가 올라갑니다. 근데 이게 이제 올해 많이 발행을 할 거라서 올라가는 수밖에 없긴 한데, 그 다음에 또 유가가 또 최근에 많이 급등을 했어요. 그렇죠. 어저께 많이 빠졌는데, 네, 네. 유가가 급등하다 보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네. 생기고, 그 다음에
미국 그 연준이 이제 금리를 더 올리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이 생기니까 시중에서는 금리가 채권의 매수세가 이제 아예 실종됐다. 뭐 이렇게 얘기까지 나오는데 뭐 그런 원인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금리가 높게 하이어 포 롱거로 이제 작년서부터 금리가 높게 유지가 되고 있는데 이렇게 높게 유지되면 소비가 위축이 아무래도 좀 될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인플레이션도 좀 지금 하락은 하고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 그러면 이런 게 효과가 금리 인상의 효과가 장기간 금리가 이제 작년서부터 올라간 금리가 유지되는 효과가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면은 좀 금리가 떨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뭐 이 고용이 계속 지금 강해서 이제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근데 한번 슬라이드 한번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게 이제 요번 금요일 날 그 고용 지표가 나오는데요. 잠시만요. 저 미국 고용, 미국 기준금리 슬라이드가 나와야 되는데. 네, 나올 겁니다. 아. 안 나온다. 네, 잠시만요. 아, 그 슬라이드 쇼를 맞죠? 아까 했는데. 잘 안 돼. 안 되는데. 네? 다시 슬라이드 쇼. 슬라이드가 나오나요, 혹시? S&P 500. 안 넘어. 이게 여러분, 요건 좀 나중에 말씀드리고요. 말씀하시면서 그거에 지금 화면이 일단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장기간 금리를 높게 유지한 앞으로도 유지할 건데 이게 아무래도 소비가 침체가 되고 그러다 보면 금리가 조금씩 내려갈 여지는 있다. 그렇죠. 유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가도 유가 말씀드릴게요. 유가가 지금 사우디아라비아는 감산하고 있는데 미국에서는 계속 생산이 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생산이 미국에서 계속 예전에는 80년대는 미국이 생산이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생산이 늘어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감산하는 효과가 좀 반감되는 효과가 있을 거다. 그리고 미국의 소비도 지금 그 금리가 올라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원유에 대한 소비가 조금씩 줄어드는 경향도 있고요. 그래서 휘발유 값도 최근에 내려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권이 이제 금리가 올라가서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한 거를 어떤 일종의 투자 기회로 삼으실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금리. 그 채권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좀 채권 투자 얘기해 드릴게요. 저희 사실 뭐 채권 대학셀이라고 해서 저희 주변에도 어제 기사가 나오긴 했는데 채권 이제 특히 개인들은 그러니까 투자 경험이 길지가 않으니까 장기채로 해놓고 하면은 언젠가 떨어질 거니까 큰 수익을 볼 거야라고 하면서 미리 많이 사뒀다가 지금 뭐 많이 두드려 맞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제 생각엔 그런 것 같아요. 이게 과거에 디플레이션 시기를 겪었잖아요, 저희가. 막 마이너스 금리 가는 것도 보고. 그때 장기채를 사면 수익이 되게 좋았어요. 도대체 막 1%짜리 금리가 뭐 0.5%까지 떨어지고 0.2%까지 떨어지면서 수익이 안 날 것 같은데 막 채권이 수익이 엄청나게 나는 거예요, 장기 채권을 사면요. 그래서 뭐 한 달 만에 10% 난 적도 있고 막 그런 경험하셨기 때문에 요번에도 금리가 떨어지면 채권의 수익을 많이 내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제 롱 듀레이션 채권들이 베팅을 많이 하셨는데 이게 사실은 금리 인상기에는 짧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금리 인상이 올해 끝나고 다시 금리 내릴 거다 이런 생각들 예상들이 연초에 많아가지고 롱 듀레이션 가시긴 했는데 지금 이제 뭐 롱듀레이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그냥 가지고 가셔야 되지만 채권의 비중을 그다지 많지 않고 앞으로 채권의 비중을 늘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당분간은 한 5년 미만 채권 5년 정도 채권 하시면은 듀레이션이 한 3.5년 정도 돼요. 그러니까 듀레이션은 보통 이제 채권의 원금을 회수할 수 있는 기간인데 3.5년 정도 되면 내가 금리에 상관없이 대충 원금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손익분기가 3.5년 지나면서부터 올라가는 거예요. 채권 수익 투자가. 그러면 지금서부터 금리가 미국 금리가 뭐 6% 간다, 7% 간다, 막 별
뭐 괴담들이 많잖아요. 그렇죠. 근데 뭐 제레미 다이먼부터가 7% 간다고 하니까 이게 괴담이라고 생각되고 싶은데 어쨌든 네. 막 그런 상황이 오면은 네. 뭐 주식은 뭐 말할 것도 없이 깨지겠죠. 근데 네. 그런데 지금 주식이 불안하니까 채권을 가신 분들이 채권을 장기물 사놨는데 막 7% 가면 어떻게 겁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짧게 5년물 사시면은 아 나는 뭐 한 1%가 더 금리가 5%에 사셨는데 네. 6%가 됐어요. 네. 그러면 듀레이션이 3.5년이니까 네. 한 3.5 정도 깨질 거예요. 그런데 내가 이자를 5% 받잖아요. 네. 1년만 버티면 어떻게 됩니까? 1.5%. 네, 1.5% 수익이 나요. 그러니까 그렇죠. 나는 지금 사도 네. 채권의 수익이 나 이렇게 본 거죠. 근데 만약에 금리가 다행히 빠져줘요. 빠져주면 더 많이 나겠죠. 네. 네, 그때 가서 이제 기준금리 내린다는 신호가 나왔을 때 경기 둔화의 신호가 확실해졌을 때 네. 그때 롱듀레이션으로 가시는 아. 게 그게 현명한 전략 같고요. 네. 네. 근데 금리에 영향을 받는 자산이 네. 뭐 채권이 있죠. 네. 네, 채권이 있고 그다음에 주식도 받아요. 당연히 받죠. 그렇죠. 근데 주식도 성장주들이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우리 성장주들을 이제 롱 듀레이션 네. 주식이라고 하거든요. 네네. 또 왜냐하면 투자를 길게 해갖고 네. 성과가 나중에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 테크 기업들은. 예, 그러니까 롱 듀레이션 그런데 금리가 올라가서 PER이 조정됐고 금리에 의해서 이제 주가가 빠지는 조정을 받잖아요. 빅테크들도 작년에 많이 받았잖아요. 근데 실적이 좋잖아요. 성장성이 좋고.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도 빅테크 기업들은 실적으로 성장성으로 이거를 다 이겨내고 올라간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올라가죠. 네. 그런 주식에 롱듀레이션 테크 성장성 주식에 일부 자산을 투자를 하시고 채권은 숏듀레이션을 가는 게 마음이 편하시다. 둘 다 금리의 노출을 길게 시켜버리면 네네. 변동성이 너무 커져요. 그러면 네. 투자하실 때 막 이렇게 뭐 주식주 요즘 최근 주식 채권 동반 하락하는데 얼마나 그렇죠. 불안하시겠어요. 맞아요. 평가액이 팍팍 줍니다. 네. 그래서 채권은 듀레이션 짧게, 그다음에 주식은 성장성 있는 섹터로 네. 해서 듀레이션 좀 길게 장기 투자하시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전략을 짜시는 게 좋고요. 실제로 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무브라는 지수가 있어요. 네. 채권 변동성 지수인데 네. 그게 그 빅스라는 지수는 아시죠? 알죠. 예, 네. 주식의 변동성이죠. 예, 빅스 지수가 최근에 한 18까지 올라왔는데 네. 13이었어요 보통. 네. 예, 최근에 많이 떨어져 13이었다가 18까지 올라왔는데 무브 지수는 더 많이 올라왔어요 상승률이. 그러니까 채권이 더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이 어떻게 보면 싸게 쇼핑할 수 있는 시기가 최근에 오지 않았나. 그런데 단 아까 말씀드렸죠. 듀레이션 길게 가면 안 된다. 짧게. 예. 맞습니다. 약간 그 뭐 얘기 들으면서 한 두 가지 정도가 더 추가로 궁금한 것 같긴 해요. 네. 이제 그 무브 지수가 굉장히 많이 급등했다고 하는데 네네. 그게 뭐 이제 빅스 지수도 보면 주기적으로 한 번씩 막 치솟을 때가 있잖아요. 네. 맞죠? 그럴 때마다 이제 사놓으면 한 6개월 정도 뒤에는 항상 이제 수익을 얻곤 하는데 좋죠. 네. 무브 지수도 그러면은 그게 급등했을 때 네. 사놓으면은 한 어느 정도 지나면 약간 수익을 다시 또 보고 하는지 네. 그런 게 좀 대략적으로 있는지 궁금해요. 일단. 예. 아. 예. 저희 뭐 그러면 지금 좀 준비가 네. 된 것 같은데 한번 그래프 이게, 구조도 네, 그래프 보이네 네. 이제 보이네. 네. 여기서 잠시만. 이게 아니 마우스가 이거 약간 이걸로 터치패드 이제 하시면 될 것 터치패드. 같아요. 여기 커서 안 보이시죠? 커서가 안 보이고 안 하려면, 됐어요. 네.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보이시잖아요. 네. 여기 무브지수 엄청 올라갔을 때가 올 3월. 네, 그때요. 그러니까 SVB, 네. 실리콘밸리뱅크 네. 파산설 때 채권이 굉장히 쌌었어요. 그러다가 쭉 내려왔다가 지금 최근에 다시 올라왔죠. 그렇죠. 네. 75.5% 네. 저기 오른쪽 돼 있는 거 네, 같습니다. 근데 이 변동성이 이제 내려왔다가 올라갔는데 금리는 그때보다 더 올랐어요. 네. 네. 그게 무슨 얘기냐면 채권이 더 싸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여기 빅스 지수는 보시면 이때도 실리콘밸리 문제 생겼을 때 빅스 지수 올라가서 주가도 많이 빠졌습니다. 그때 3월에. 그렇죠. 저 빅스 근데 지수가 저 녹색 네, 녹색이죠. 네. 그다음에 이제 주식이 좀 이렇게 빅스 지수 내려오면서 13까지 내려오면서 주식이 많이 올랐다가 여기 위에 보시면 다시 올라서 18까지 빅스가 왔어요. 근데 맞아요. 이게 딱 보셔도 아시지만 네. 이 무브 지수의 상승률이 더 높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주식에 비해서 채권이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채권이 훨씬 더 과매도 남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주식도 매수할 타이밍이긴 하지만 채권은 좀 더 매력적으로 보인다. 그래서 지금 같이 이렇게 혼란한 시기에는
기존에 이제 롱 듀레이션 채권에도 못하지 마시고 숏 듀레이션 채권을 병행해서 가져가자.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롱 듀레이션 10년물, 20년물 이렇게 채권을 사신 분들은 채권 바벨 전략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롱 듀레이션 채권을 사고 숏 듀레이션 채권을 양쪽으로 사는 거죠. 바벨처럼 이렇게. 네, 그래서 롱 듀레이션 채권은 우리가 경기 침체 오거나 금리가 내려갈 때까지 묻어둔다. 이런 전략이고 숏 듀레이션 채권은 계속 이자를 받아가면서 지금도 고금리잖아요. 그거 챙기면서 간다. 그러다가 경기 침체 신호가 있으면 롱 듀레이션 채권의 비중을 확 늘리는 거죠. 아, 그러니까 숏 듀레이션 채권들에서 얻은 수익을 가지고 그 롱 듀레이션으로 나중에 이제 경기 침체가 올 때는요. 근데 지금은 이제 아마 경기 침체를 어느 정도 예상해 갖고 롱 듀레이션 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죠. 그런 분들은 지금은 숏 듀레이션 채권 비중을 좀 늘려서 채권도 밸런스를 맞춰 놓자. 예, 그러니까 채권 가지고도 포트폴리오 짜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듀레이션 가지고 짜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채권 등급. 네, 그래서 뭐 일단 채권 이 정도 하면은 괜찮을 것 같고요. 저희 뭐 결국은 또 약간 시청자분들이 많이 궁금한 건 그걸 것 같아요. 언제 우리가 또 장기 채권을 사야 되냐. 근데 그거까지 얘기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빨리빨리 넘어가고. 저희가 계속 보시다 보면은 이사님이 찍어주는 타이밍이 또 올 겁니다. 아니 이제 페드가 금리 인상을 멈추고 이제 뭐 금리를 내리겠다는 얘기가 나올 때 사셔도 늦진 않아요, 사실. 아, 금리를 먼저 사시려니까 이제 조금. 그래서 금리를 일단 단기 기준금리를 내려야지 장기금리가 같이 반응할 거예요. 그 전에 만약에 뭐가 빵 터지면 반응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그걸 알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저희가 계속 뭐 위기가 올 거다, 위기가 올 거다 안 왔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걸 믿고 장기 채권을 많이 샀다가 위기가 안 오고 경기가 계속 좋아지면 장기 채권이 계속 올라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계속 평가 손을 보기 시작하는 그래서 이제 건데. 그런 지금은 조금 이게 뒤에 짧게 방망이 짧게 잡고 가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저 그 주식 투자 전략 관련해서는 아까 이제 뭐 성장주, 장기 성장성이 좋은 것들을 사면 된다고 이제 생각이 되는 것 같고요. 저희 또 오늘 또 되게 약간 비장의 추석 연휴도 반납하고 이사님이 많은 준비를 해오신 또 코너가 하나 있습니다. 일본 주식들 많이들 관심이 많잖아요. 한참 올해 7월까지만 해도 일본 주식이 진짜 계속 니케이 지수가 오르고 하면서 많이도 들어가고 하다가 최근에 이제 기간 약간 그리고 주가 조정을 보이면서 조금 투자 흐름이 주춤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증권가에서 지금 계속 내놓는 뷰를 보면은 일본 증시로 지금 자금이 몰리고 또 일본 산업계가 지금 다시 성장하는 걸 보면은 이번에 그 주식 상승이 한 번으로 끝난 것 같진 않다. 이제 재차 또 오를 수가 있다라고 많이 보는 것 같은데요. 추가 상승 여력이 남았다고 볼 때 지금 이제 가격과 기간 조정을 거치고 있는 일본 증시를 한번 사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관련해서 이제 이사님이 종목들을 엄선해 오셨잖아요. 좀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종목 말씀드리기 전에 일본의 기본적인 환경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면은 니케이하고 엔화 환율 그래프 좀 보여주세요.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엔화 환율이 빨간색이고요. 니케이 지수가 이제 파란색인데 엔화가 이렇게 약세로 갔다가 또 이렇게 좀 내려왔다가 다시 약세로 가고 있잖아요. 강세로 가는. 그러니까 엔화가 약세로 간 다음에 보시면 조금 지나서 이제 일본 주가가 좀 올라가요. 엔화가 지금 파란색, 빨간색. 빨간색. 먼저 약세로 가고 좀 지나서 일본 주가가 상승하고 이렇게 시차를 두고 좀 그렇게 움직인 경향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예전에는 엔화를 일부러 약세를 이렇게 일본이 디플레이션 탈출하려고 엔화를 일부러 약세로 만들던 그런 아베노믹스 하던 시대이고 지금 아베노믹스가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지금은 일본이 원하지 않아도 엔화가 약세로 가는 시대가 온 거예요. 그래서 달러가 강세가 되니까 엔화가 약세가 되고,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좀 순풍이 불 가능성이 좀 높아진 거고요. 그다음에 좀 일본은행 총재도 계속 완화 정책을 유지하겠다는 논조를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래서 일본 기업들한테 굉장히 순풍을 지금 받는 시기가 이제 올해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이어질 것 같다. 최소한 내년까지. 그다음에 이제 미국이 지금 반도체뿐만 아니라 전기차, 뭐 저희가 뭐 그린 에너지, 뭐 이런 쪽으로 다 인프라 투자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장을 많이 짓고 있잖아요. 근데 그 공장에 들어가는 그 설비들, 그 산업재들이 일본에서 만드는 게 많습니다. 반도체 장비 업체도 많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테스트 업체, 그다음에 이제 로봇. 일본이 지금 미국이나 뭐 이런 데는 지금 그 임금이 비싸잖아요. 노동력이. 그러니까 또 거기다 숙련된 노동자들도 별로 없잖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그 TSMC가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짓고
일본에다 졌는데, 근데 미국에 더 먼저 지었는데, 네. 그 일본 공장이 먼저 가동된대요. 일본이- 왜냐하면 미국에 숙련된 노동자가 없고, 네, 이런 게 문제인 거예요. 그리고 네. 일본이 또 정책적으로 많이 지원해주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거 봤을 때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이 돌아가려면 네. 로봇이 많이 들어가야 될 거예요.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 그렇죠. 그러니까 미국이 리쇼어링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로봇인데 로봇 산업이 좀 일본이 또 1위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까 종목도 말씀드린 좀 화학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 좀 말씀드리면 네. 네. 어떤 게? 저 노트. 네. 그래서 여기 같이 보시면 네. 그러니까 네. 일본의 환학이라고 여러분 네.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좀 말씀드리면 글로벌 1위 산업용 로봇 제조업체라고 또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오늘 보면 두산 로보틱스 IPO 상장해서 보셨죠. 두산이 저기 협동 로봇으로 글로벌 4위거든요. 이런 거는 정말 일본이 강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저도 종목을 사고 싶으면 기왕 사는 거 글로벌 1위 사고 싶은데 근데 많이 안 올랐어요. 이게 환학은? 아직. 그러니까 이 로봇주들이 우리나라는 좀 많이 뛰었는데 네. 일본은 별로 안 올랐어요. 맞아요. 그래서 안 올라서 지금 접근하시기 괜찮은 것 같아요. 왜 오히려, 그러냐면 네. 미국 제조업 지수가 서비스 PMI는 좋은데 지금 네. 50 몇이죠? 56인가 뭐 서비스 PMI는 되게 좋아요. 네. 근데 56.3인가 그래요. 근데 그 PMI 지수는 계속 그 제조업 PMI는 계속 5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8월에 47, 그다음에 9월에 뭐 49 이렇게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PMI가 50을 제조업 지수가 너무 올라가면 미국 제조업 캐펙스 투자가 본격적으로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이런 이제 슬슬 올라갈 때가 지금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엔화가 또 약세잖아요. 일본산 기계를 수입하는데 엔화가 약세예요. 그러면 싸게 사올 수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투자를 좀 늘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이런 그 로봇 업체들의 매출은 대부분 다 85%가 해외에서 일어나요. 예, 그러니까 대표적인 수출주입니다. 네. 그래서 환율 그 엔저로 인해서 대표적으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그렇죠. 기업이라고 네.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 기업들이 엔저 플러스 미국의 인프라 투자, 리쇼어링, 뭐 정책적 수혜를 다 받는 데다가 일본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그렇지. 예, 이렇게 지금 가고 있습니다. 뭐 또 한 가지 또 말씀드릴 게 여러 가지 종목들이 있는데 이제 뭐 어드밴테스트라는 반도체 장비 글로벌 2위 업체에 있어요. 이게 테스트 업체예요, 테스트. 테스트 장비고요. 그 미국에는 이제 테러다인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둘 다 어드밴테스트는 연초에 많이 올랐다가 최근에 지금 한 두 달간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예, PER은 좀 높은 편이긴 하지만 성장성이 아까 공장 미국에다 많이 짓는다고 그랬잖아요. 공장을 지으면은 거기에 반도체 공장을 일단 지으면 생산 설비는 다 갖춰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반도체를 생산하는 건 그 다음 문제고. 예, 그러니까 공장을 지으면서 무조건 다 들어가게 되고. 그다음에 테스트 지금 반도체가 옛날보다 굉장히 수준이 올라갔어요. AI 반도체 쪽이니까 그 테스트 장비 업체도 업그레이드 되는 돼야 되는 시기예요. 근데 글로벌 1위 업체거든요. 예, 그래서 좀 더 고부가 가치 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래서 마진이 많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도 지금 관심을 가져보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뭐 다 아시는 기업이면 닌텐도 같은 게임 기업. 그 뭐 지금 컨텐츠 시대잖아요. 그쵸. 미디어 컨텐츠 시대인데 지금 저희 뭐 약간 넷플릭스, 디즈니 막 논란이 많지만 뭐 많이 보세요? 저는 유튜브 많이 보는데요. 아니 이게 넷플릭스하고 디즈니. 그렇게 근데 어쨌든 넷플릭스를 그나마 많이 보죠. 네, 그게 이제 약간 저도 그런데 약간 디즈니는 애들 보는 콘텐츠라는 이게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어쨌든 디즈니는 미국 쪽에서 세대를 이어서 이제 굉장히 선호하는 콘텐츠잖아요. 근데 일본의 닌텐도도 약간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애들한테 선물할 때 게임기 사줄까, 닌텐도 스위치 사줄까,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도 있는 것 같고, 그다음에 그 포켓몬이나 슈퍼 마리오나 뭐 이런 컨텐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 이렇게 잠깐 떴다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갈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하드웨어 쪽에서도 그 게임기 많이 쓰시죠. 그쵸. 네, 플레이스테이션이 제일 유명하고, 근데 마이크로소프트 회사는 엑스박스도 있고, 근데 또 닌텐도는 또 스위치는 약간 또 다른 개념으로
이게 휴대용도 되고. 맞아요. 예. 그래서 한 3개가 이제 이게 콘솔 게임인데 이게 뭐 그렇게 판도가 바뀔 것 같지는 않거든요. 3개 다. 예. 그래서 이런 것도 지금 그리고 연말에 이제 소비 시즌 오잖아요. 그러니까 크리스마스 때 애들한테 선물하고 가족끼리 같이. 약간 특이한 게 그 플레이스테이션 혼자 하는 게임이다 보면 이게 닌텐도는 약간 좀 가족끼리 하는 그런 맞아요. 그런 의미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괜찮은 테마 같고요. 그다음에 유니클로 같은 경우 이제 패스트 리테일링이라고 이제 회사 이름은 패스트 리테일링인데 유니클로를 갖고 있죠. 그다음에 브랜드가 그 미국의 띠오리라는 브랜드도 갖고 있어요. 아, 패스트 리테일링이 갖고 있는 브랜드. 유니클로가 가지고 있는 게 띠오리. 네, 띠오리도 미국 업체인데 네. 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세계 의류 3대 업체다. 네. 3대 제조업체다 이렇게 보실 수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매출이 네. 뭐 일본 내에서 한 50% 나오고 네. 중국에서도 한 20% 나와요. 많이 나와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 중국 소비가 좀 안 좋잖아요. 근데 네. 지금 중국 정부에서 소비 막 부양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서 소비가 좀 살아날 때 수혜를 많이 받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행이 많이 증가하면서 또 이게 맞죠. 매출이 좀 증가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뭐 인디텍스는 아시죠? 그 네. 자라. 네. 네, 자라. 그런 데는 이제 아무래도 그 패션의 유행을 많이 타는 그런 제품들을 많이 만드는데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그냥 평상시에 쓰는 거. 맞아요. 최근에 뭐 약간 기능성까지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매출의 기복이 별로 없는 트렌드 별로 안 타는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회사도 보면은 뭐 30, 40, 50까지 남성분들은 유니클로 굉장히 애용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네. 예, 요새 또 배터리랑 자동차 네, 또 배터리도 예. 재밌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뭐 워낙 그 2차 전지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올해 아주 뜨거웠던 게 2차 전지인데 그렇죠. 최근에 또 조정을 받고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조종이 아니라 거의 뭐 박살 수준이라고 요새 코스닥 근데 보면 이제 많이 슬픈 그러니까 분들이 많더라고요. 항상 이게 그러니까. 너무 이렇게 네. 몰빵을 하시면 좀 걱정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기회죠. 항상 밸런스 되게 반도체도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고요. 국내 증시로 보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일본에 이제 파나소닉이라는 업체가 있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가전 제품으로 많이 유명하고, 뭐 안마의자나, 맞아요. 그리고 또 뭐 친환경 투자도 많이 하고 있고 의료기기 뭐 이런 것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가 이제 배터리를 만드는데 이 글로벌 4위예요. 배터리 업체 시장 점유율이. 그런데 미국에서는 1위입니다. 압도적으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다 들었죠. 옛날에 테슬라의 배터리가 파나소닉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왜 LG 엔솔이 안 들어갈까? 뭐 이런 뭐.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 북미 시장에 이제 전기차가 보급이 되면서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가 또 지원을 해요. 토요타한테 한 1조 1천억 원 정도의 보조금을 주고 그 보조금 받은 거를 가지고 토요타가 파나소닉하고 합작 배터리 회사를 증설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둘이 연합해서 이렇게 가는 거죠. 이게 그게 약간 좀 아쉬움.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이게 연합 이게 별로 없잖아요. 우리나라는 그죠. 우리나라 2차 전지 업체랑 그 완성차 업체가 그러니까 연합이 뭐 이런 건 아직 안 보였죠. 네. 최근에 또 일본 기업들이 연합이 약간 붐이 불었어요. 아, 자기네들끼리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소니가 자동차를 만든다는 거 아세요? 보셨죠? 보셨죠? CES에서 모형도 내고 했었죠. 근데 혼다랑 한단 말이에요. 아, 그러니까 전기차를 만드는데 차는 혼다가 만들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전자 제품은 소니가 만들고 게임기가 들어가요. 뒷좌석에. 좋네요. 그러니까 소니와 혼다의 합작 회사 특이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좀 이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제 반도체도 라피더스라고 해갖고 반도체 연합이 들어가는데 도요타 자동차도 들어가고 기타 반도체 업체 은행까지 합작해갖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경제를 살리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런 게 이제 기업들 간에도 서로 협력이 잘 이루어지는구나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도요타 자동차. 뭐 요즘 잘 나가죠. 그 코로나 때 그 다른 그 자동차 업체들이 부품 조달이 잘 안 돼가지고 고전을 많이 했어요. 뭐 팔 물건이 없는 주문은 들어오는데. 근데 토요타는 뭐 부품 업체까지 쫙 그 밑에 같이 갖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뭐 생산에 차질 없이 다 공급을 하고 세계 1위를 지금 수성하고 있어요. 3년 연속. 글로벌 완성차 업체에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이게 환율의 영향도 많이 받거든요. 엔화 환율이 약세가 하니까 이게 토요타 실적이 올해 굉장히 좋습니다. 예.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전고체 배터리 이게 또 기술이 그렇죠. 이제 2027년 상용화라고 하는데 네. 예. 근데 아직 좀 멀긴 했어요. 근데 특허를 지금 1331건을 갖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토요타가 전고체 꿈의 배터리라고 하잖아요. 이게 충돌 시에 이제 화재 때문에 이제 걱정하잖아요. 그쵸. 예. 근데 이제 화재율이 좀 적고 그다음에 이 시간이 더 길고 예. 충전 빠르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만약에 시장이 오픈된다 그러면 토요타가 네. 이게 자동차 업체인데 배터리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이게 좀 좋은 시기다. 네. 예, 상승할 수 있는 약간 뭐랄까 포텐셜이 굉장히 커지는 잠재력이 커지는 네. 시기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종목들 좀 관심을 가지시고요. 이게 한두 종목만 사시는 게 아니라 네. 이거 이제 업종별로 다 다르죠. 처음에 어드밴티스트 반도체 말씀드렸고 여기 IT잖아요. 하드웨어죠. 그다음에 닌텐도는 IT 소프트웨어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서 게임 업종이라고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패스트 리테일링 같은 경우는 소비재죠. 그렇죠. 예, 소비재. 그다음에 화학은 이제 산업재예요. 예. 그다음에 배터리 업체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자동차 업체가 들어가고, 이게 다 미래 산업하고도 좀 관련된 업종도 좀 있고요. 이게 네. 다양하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셔서 좀 이렇게 뭐 더 금상첨화는 좋은 게 엔화가 좀 많이 빠져 있잖아요. 그렇죠. 예, 뭐 네. 작년부터 사신 분들도 있는데 그때보다 더 빠졌기 때문에 네. 지금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사시기. 예. 그래갖고 이 밖에도 뭐 여러 가지 업체들이 있긴 있는데 이 정도를 한번 기본으로 생각하고 시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은 되고요. 네. 그래서 일본 투자도 이제 기회. 그러니까 90년대에 보시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러니까 IT 버블이 꺼지면서 2000년대는 어떤 시대였죠? 이머징 브릭스 시대였어요. 2000년대는요. 그래갖고 저희가 막 2000년대 초반 때는 미국 주식 펀드 같은 거 안 했어요. 진짜요. 네. 저도 근데 그때 안 팔렸어요. 언뜻 기억이 나요. 되게 브라질, 네. 뭐 신흥국, 네. 자원 이런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던 그리고 걸로 기억. 네. 테크놀로지 펀드도 네. 2000년서부터 계속 빠졌기 때문에 그렇죠. 다들 테크 버블이 너무 머릿속에 많아가지고 네. 테크 투자한다 그러면 위험한 거 왜 투자하냐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그때는 버블이 있었고요. 막 그쵸. 뭐 클릭만 하면 네. 저기 조회수가 높으면 주가가 올라가고 막 이랬으니까 그랬는데 2000년대에 와가지고 브릭스 투자, 네. 예, 중국을 비롯해갖고 막 건설 투자하면서 네. 올라갔죠.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 때 미국이 이제 싹 갈아엎고 나서 2012년서부터 네. 주가가 쫙 올라가요. 미국 주가가. 그래갖고 2010년대는 또 미국이 좋았습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앞으로 이제 2020년대에 미국이 계속 좋을 수 있겠죠. 근데 또 다른 나라가 등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어요. 그게 예, 있다면은 네. 일본이 될 수도 일본이 있어요. 되지 그러니까 않을까. 일본이 과거에는 미국하고 네. 굉장히 미국의 80년대 일본 반도체가 막 성장하는 거를 네. 미국이 굉장히 압박을 해갖고 그쵸. 반도체 산업을 이제 죽여버렸잖아요. 네, 만들고. 네. 네. 근데 지금 오히려 일본이 미국한테 전략적 파트너로 굉장히 중요한 이 입지가 되고 있죠. 네. 그쵸. 네. 입지를 굳혀가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그러니까 미국에서도 지금 이렇게 일본의 반도체 산업 육성에 대해서 이렇게 되게 네. 좋아하고 네. 밀어주고 있고 일본 정부도 적극적이고 네. 뭐 그다음에 엔화 약세까지 네. 그다음에 지금 여행 얘기도 좀 해야 되는데 일본에 여행도 많이 지금 가잖아요. 그쵸. 엔화 싸지니까. 저희도 지금 못 가서 난리죠. 다들. 그러니까 일본이 네. 내수가 좋아져야 되는데 내수는 사실 이렇게 바로 좋아지기가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그런데 좋은 그런 신호도 있어요. 임금이 좀 올라가요 지금. 네. 근데 그 내수 시장이 뭔가 상승하기 전까지 네. 여행으로 인해서 여행객들이 좀 일본에 소비를 많이 하거든요. 네. 예, 그런 것도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본 증시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제로 뭐 약간 자산가분들도 일본 증시에 관심을 가지고 이미 많이 투자를 그러니까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이미 많이 하시고요. 최근에 이제 ELS 같은 거 보시면은 좀 많이 느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네. 각 증권사나 금융기관에서 나오는 ELS 보시면은
니케이 언더라인이 좀 많이 늘었습니다. 아, 니케이 지수 포함해가지고 하는 게 많다는 거죠? 과거엔 별로 네. 없었어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한 1, 2년 전만 해도 미국, 유럽, 홍콩 네. 뭐 그 정도였어요. 미국, 유럽, 홍콩 이랬는데 지금은 네. 미국 니케이, S&P 니케이 네. 또는 S&P 니케이 유럽 뭐 이런 게 지금 많이 시장에서 인기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만큼 작년까지만 해도 일본 지수를 넣는다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일본 디플레이션 심한 나라를 왜 투자해? 이렇게 됐는데 조금 바뀌었다. 네. 예, 그렇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희 뭐 지금 조정장이 계속되고 있고 또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는데도 어떻게 지금 올드머니들은 이제 투자를 지금 하고 해나가고 있고 그리고 또 채권은 투자를 한다면 이제 뭐 단기물 위주로 한다 뭐 이런 조언 들어봤던 것 같고요. 또 일본 증시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한 때다. 투자를 한다면 이제 대표적으로 한 6종목 정도 보면 되겠다. 이렇게 또 말씀을 주셨습니다. 저희 뭐 질문 같은 거 있으시면 저희 근데 시간이 또 네, 돼가지고 네. 저희 여러분 제가 또 이제 온라인 토요일에 또 기사도 올리고 또 유튜브 영상도 또 올릴 테니까 그렇게 댓글 남겨주시고 하면은 저희가 그거 받고 추가로 이제 또 질문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같이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또 온라인 기사와 그리고 또 저희 개별 소 주제별로 또 영상 올릴 건데 그것도 많이 관심 가지고 댓글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인사하실까요? 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바바. 마바. 예.